네, 다음 발표입니다. 서울 대도시권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 도시 연구실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예정대로 가고 있나요? 20분? 좀 빨리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20분? 그래요? 저희 20분인데. 예? ITS.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료 준비가 좀 늦어서 순서도 좀 바뀌고 지금 파일을 올리느라고 수고를 좀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자료 준비에 온전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 대도시권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 구축, 상당히 거창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할 방향, 향후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소속이 서울기술연구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낯이 익을 텐데 저희 서울기술연구원은 도시계획 조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018년에 서울의 도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그런 전체적인 미션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같은 문제라도 어떤 정책보다는 기술적 해결에 관점을 두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기업 또는 어떤 산업화까지도 이제 저희들의 업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연구 플러스 저희 이제 기술 접수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간의 기술 제안을 같이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를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불과 2년 만에 이제 2018년도에 7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85명이고 올 하반기가 되면 약 한 100명까지 이제 저희들이 급속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기술연구원 입장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난 2년 동안 몇 가지의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한 바가 있고 그걸 토대로 지금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트로 부분하고 국내외 동향,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가 굉장한 속도와 양으로 이제 개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데이터는 많은데 쓸 데이터가 없다라든가 이런 소비자하고 공급자 간의 어떤 괴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추진 방향하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오늘도 이제 스마트 시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인류는 6번째 이제 생물학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전에 5번의 멸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멸망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구라는 이 돌덩어리는 계속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생태적인 변화가 극단적으로 이제 5번이 있었고 우리가 그 6번째에 해당이 된다. 근데 6번째 들어오면서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도시에 몰려 살기 시작한 것, 그거로부터 이제 최초의 도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세의 상업 도시, 그 다음에 근대의 산업 도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금융, 지식 집약적인 이제 현대 도시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시티 또는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면서 미래 도시에 대한 담론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이제 난방, 조명, 에너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런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공간적인 활동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했지만 변함없는 것은 사실 의식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행위는 변함이 없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의 변화가 이제 있어 왔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한정된 자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지구 전체적인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사용 이런 부분들이 그 인간한테 이제 주는 과제가 되겠고 더 큰 과제가 되는 것은 이 인간들이 전체로 퍼져져 있는 게 아니고 도시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 이제 몰려오면서 종전에 있었던 문제의 양상이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그 이슈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공이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결국은 이제 사람, 자본, 정보 저런 물자들이 어떤 공간적으로 일정 밀도 이상으로 집약된 그런 지리적 실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저러한 그 사람과 자본, 정보 등이 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서 그 어떤 지배 세력의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었습니다만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 어떤 연구자 베티라고 하는 연구자가 파악한 그 페이스북의 친구들 간의 관계를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통이라고 하는 물리적, 지리적 실체를 통해서 이동되던 것들이 그것들이 어떤 디지털 통신을 통해서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됐고 이것의 결과는 뭐냐면 변화의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과거하고 다르다. 과거에는 이제 하루에 갈 수 있는 범위가 도시의 크기였습니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파되는 속도가 이동 속도에 따라서 아주 넓어지고 이제 빨라진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특정한 지역의 이슈였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됐다 보니까 그 전파 속도가 아주 급속하게 빨라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사용 더하기 어떤 돌발하는 문제의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속도와 복잡성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상황이 돼 있다. 물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고민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 번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랩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보면 과거의 인간들이 이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도 했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적벽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 시간에 졸리실 것 같아서 영화를 인용해 보면 제갈공명이 한 것은 동남풍을 예측을 했느냐 일으켰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스마트폰 앱 하나만 있었으면 조조가 앱 하나만 있었으면 이 전쟁은 이거 세계 3대 전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오해로부터 역사가 바뀌었던 게 과거에 있습니다. 사실은 명랑해전도 마찬가지고 칼라해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또는 아니면 다른 영감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걸 이해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로부터 그것의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수학적 모델로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 모델들이 전산기가 도입이 되면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해석해내면서 보다 더 복잡한 구조물들을 다룰 수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양산이 되면서 이 사이언스라는 표현을 당시에 썼습니다만 이것으로부터 세상을 보는 관점과 방법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계속 달라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 통찰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분을 본다라는 것이 편견이고 전체를 본다라는 것이 이제 통찰이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 또는 어떤 걸 할 때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이제 이런 그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래 사회는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이 지금 중학술 대회도 진행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지리적 실체가 미래 도시의 모습이고 지금은 현재 그거를 스마트 시티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교통, 그러니까 실세계의 비중이 더 컸는데 그것이 이제 디지털 가상 세계, 이거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비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핸드폰을 24시간 중에 핸드폰을 잡고 있는 시간을 상상해 보시면 그 순간에는 내가 다른 가상 세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로 갈수록 이런 실세계에 내가 몸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나의 활동들이 가상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가상 세계에서 이제 극장을 안 가도 되고 쇼핑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만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종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다 됐던 것들이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진행되는 그 비중들이 커지는 그런 그 양립하는 세상이 이제 될 것이고, 그 비중이 디지털 통신이 훨씬 더 커진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리얼월드에는 뭐 자율주행이 됐든지 교통의 역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가상 세계에는 전력을 기반으로 한 통신, 그것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디지털 기록이 양산이 되고, 그것에 대한 통제, 분석 등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된다. 이제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구성 요소는 크게 뭐 A, B, C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머신러닝, 딥러닝부터 해서 포괄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발전을 했고, 그 발전된 것이 이제 이세돌 바둑 대국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체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졌고, 그다음에 B가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근데 빅데이터의 속내를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디지털 기록, 이진화된 레코드의 양적 증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컴퓨팅 파워, 뭐 많이 아시겠지만 아폴로 달나라를 보낼 때의 컴퓨팅 파워가 이제 이렇게 큰 전산기였다가 지금은 같은 파워가 이제 핸드폰이 갖는 어떤 저장 용량과 CPU 용량이 이제 그걸 대체할 정도로 크기는 작아지고 컴퓨팅 파워는 커지고, 그러면서 각종 IoT 등 인베디드 어떤 센스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더 큰 위력은 이것들이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그 컴퓨팅 파워에서는 제약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오게 된 그런 그 배경들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어떤 연구에서 제시하는 리서치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프로세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디자인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 분석 행위를 진행을 해서 그 중에 도큐멘테이션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설득하는 이 과정은 아무리 앞에 있는 컴퓨팅, 뭐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는 계속 이슈별로 반복이 된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구를 하나 한다 그러면 연구를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그 주기가 최소한 뭐 이제 1년이 됐든지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방법론 프로세스는 있지만 반복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많이 쓰는 그런 연구인 경우에는 약 한 80%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들어간다. 이제 이런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이슈는 뭐냐면, 원래 했던 연구가 내년이 되면 또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또 같은 과정을 또 반복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연구자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이 과정들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게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더하기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이 데이터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누가 더 빠르고 효과적인 예측, 그다음에 창조적인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도 같은 이슈를 가지고 방법론이 다른 그러한 그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정보화, 지금은 지능화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진화된 이 전자적 기록들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각종 그 전산화 작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전산화라고 하는 건 종이로 되어 있는 이 기록을 그야말로 타이핑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레코딩을 한 거죠. 이진화된 레코딩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정보, 그러니까 로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정보화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AI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지능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당초에 최초로 만들어진 그 이진화된 기록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행정행위의 다른 버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사실상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재료를 가지고 나의 목적에 따라서 그거를 다듬어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는 쓸데가 없다. 다만 그건 법적으로 유효할 뿐이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계속 그 디지털 기록, 그러니까 이것은 전산화의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내가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돌릴 때에 그런 것들이 갖는 한계와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이미 전자정부 세계적 수준이 됐고, 그리고 2013년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이 됐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공의 목적은 뭐냐면 가져간 사람이 재활용,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데이터는 하여튼 공공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제공이라고 하는 기계적 판독이 되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데이터가 몇 개나 있는가? 이걸 2018년도에 한번 사실은 최초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여기 보면 이제 784개 기관 내 어떤 8,000개 시스템을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41만 개, 약 한 42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현재 개방률은 6.8%에 이제 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앞으로 34%를 이제 전면 개방하겠다, 이런 그 통계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도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국 행정구역별로 다르고 연도별로 일단 다르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전체의 건축물 대장이 약 한 건축물 수로 보면 60만에서 100만 한 분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단위로 이걸 구분하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카운트가 올라간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거고, 여기 보시면 범정부 EA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면 EA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목적이 좀 달라요. 이건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달라서 도대체 시스템이 몇 개고 테이블이 몇 개고 그 안에 어떠한 그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부터가 좀 개념 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세 번의 기본계획, 정부 공개에 관한 기본계획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3년마다, 매 3년마다 됐고, 최근에 이제 된 것이 이제 성과 창출 단계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것은 종전에 그런 비난들이 있었죠.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유통 생태계,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활용, 그 다음에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글로벌 표준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의 기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 3법이 이제 일단 통과는 돼서 8월 이후가 되면 뭐 가명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배경적 차이들이 이제 생기긴 합니다.
한편으로 서울로 보면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와 비슷한 단계에서 정부와 기본계획, 이건 법정 계획으로 지금까지 한 5차례의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인텔리전트 시티, UCT,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등등의 어떤 굉장히 팬시한 용어들은 그 당시에도 앞서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제 정부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IoT 센서를 이제 5만 개를 설치를 해서 도시 정보를 취득을 하겠다. 그래서 14,000개 정도는 도시 정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등 어떤 시설물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집 저장 측면에서 보면 이름은 조금씩 바뀝니다. 서울시가 워낙 정책이 아주 역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통합 저장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행정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겠다. 이걸 레이크 사업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합니다만 지금은 이걸 S 데이터 사업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요것은 S 닷이라고 하는 이제 S자를 붙여서 이제 브랜딩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에 대해서는 전체 시스템의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쓸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쓰겠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열린 데이터 광장, 공간정보 포털,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캠퍼스와 서울시 정책 지도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데이터 광장은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어떤 제공의 창구가 되고 공간정보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공간정보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캠퍼스는 직접 와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료들을 이제 모아뒀고 정책 지도는 의미를 해석을 해서 주제도들을 이제 그려서 제공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곡 얘기도 나오고 지금 국가적으로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운영 플랫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분석 플랫폼은 아직 이렇게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 이런 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 오브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종전에는 데이터가 있으니 분석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종전에 전형적인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를 중심으로 거꾸로 이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수집 제공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경제 기반의 이제 인사이트도 준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해 대응 복구.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테러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 됐을 때에 그다음 어떤 액션을 정부가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각종 정책이 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도록 미션을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데이터를 지리 정보를 이제 코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기반으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분석 사례들을 보면 전통적인 통계에선 잡히지 않는 것들을 분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합의 과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데이터 자체는 행정 목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원하는 의도대로 분석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분석하신 다른 연구에 의하면 양적으로는 풍부하고 계속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쓰려고 할 때는 질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 처리 기준으로 아까 그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 업무 처리는 그 행정 조직에 개별적으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건축법이라고 하는 하나에 90개의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또 다른 법을 연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상 연관성이 크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하나를 수립을 하기 위해서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가 몇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이겁니다. 다 개방해야 한다,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 하지 않는다 때문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번 꼬여져 있어요. 하나는 이러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인데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언급한 제약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근데 누가 저 기술적 제약을 구분해 주는가? 이제 이 부분이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해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소극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범위가 아까 30%를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전체의
중에 약 한 60몇 %,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술적 제약을 극복해 줘야만 개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의 품질을 얘기할 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품질과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품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 단순 오타나 띄어쓰기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이제 언더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개방을 해줬는데 이제 이게 데이터 양이 많다 보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에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럼 받아간 사람이 상당한 피로감에 이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보면 산재돼 있고 하여튼 기계들이 기계적으로 자동화된 인공지능 베이스에 이런 쪽으로 쓰기에는 아직 데이터 상황이 상당히 거칠다. 이게 이제 현실이어서 저희 기관 또는 누구든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 모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대도시권 문제 해결형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플랫폼 얘기가 이제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수집, 처리, 분석, 서비스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아까 전체 제가 리서치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최소한 분석 레벨까지는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의 영역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민간 데이터, 뭐 이동통신 데이터라든가 신용카드 등등 민간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공공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선 DB의 범위에 넣어야 하는데 목표는 뭐냐면 이슈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바로 뺏기 위한 복합 데이터, 융합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걸 뽑아서 어디다 쓸 거냐. 우리는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도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생활과 서울의 문제를 영향을 미치는 공간 범위까지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프레임을 놓고 문제 영역을 어디다 둘 거냐. 그것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얘기를 할 때 그 도메인 날리지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기술연구원이 특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우리 기술연구원이 해야 되는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인프라, 건축물 노후 건축물 관리,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생활환경, 그다음에 어떤 교통 문제도 있고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어차피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빅데이터의 영역을 구축을 해야 되고 공간적 범위 자체는 어떤 행정구역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것까지 이제 구축을 해야 한다 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모다에서 데이터 구축의 원칙이 지리적인 어떤 지오 코딩을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려면 우리 전체 정보의 80% 이상이 이제 지리적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과 한계된 것이 117개 법률에 488종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바로 저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공의 어떤 그 기관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융합을 해줘야 그 다음 레벨에서 쓸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화 방향을 얘기했는데 서울시에는 3페타의 데이터가 있고 그중에서 40테라바이트가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26페타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는 문서나 다른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의 양이 훨씬 더 큰 거고 앞으로도 생산되는 데이터의 유형으로 보면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전문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런 연구들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CCTV로부터 어떤 범죄 인식, 그 다음에 보행량 카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특화를 시키고 저희 기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주체로 들어와 있는 디지털 재단이 이제 중심이 되고 저희들은 어떤 그것에 실전적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 등등 역할을 나누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연구 영역과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야 할 길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긴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안에는 상당한 기술적 제약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도 어떤 분석 방법은 아까 그 데이터의 특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것이 정말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데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이론적 검증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다 이제 이런 그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제약이 필요하고 운영 과정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프라이버시 이슈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큐리티 그다음에 데이터 가버넌스 나중에는 이 데이터의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되느냐 아니면 누가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내가 클릭한 이 정보를 통신사가 팔아먹었을 때 내가 만든 데이터를 왜 그쪽에 쓰는가 이제 이런 형태의 사실은 논쟁거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현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 구축을 아주 서울시에서 이제 있는 그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부터 해서 이제 기술적인 면까지 포괄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도시 인프라 쪽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관한 어떤 연구 과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한 범위까지 그 어떤 자동 탐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진단 기술들이 다 이제 못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미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프라와 관련해서 향후 미래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넘어야 될 그런 한계들이 뭔지 조금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프라 부분은 우리 인프라 연구실장이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들음풍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의 그 노후 기반 시설들이 이제 일시에 노후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구 연한이 이제 동시에 되다 보니까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갖는 생산성에 이제 굉장히 그 비용 부담, 효율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전 진단과 유지 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제 그런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도적인 한계 문제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보험이 되냐 안 되냐의 이슈하고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의 범위가 이게 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오탐을 했으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냐, 그걸 가지고 뭘 한 사람이 잘못이냐, 뭐 이런 형태의 또 다른 규범의 담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저기도 가야 할 길인데 갈 길이 멀다 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 않았을 때는 제한된,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중에 하나는 우리 비용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더하기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발표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특별 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시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